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눈이 내리는데 다니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뭔가 또 쥐상스의 그 윤리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주의 함정과 쥐상스의 윤리성. 이웃사랑에 있어서의 함정. 나 자신의 내배면시, 나 자신의 이웃이죠. 나 자신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 단순한 박애주의는 나 자신에 대한 저주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고 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돌보고 책임지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거울, 나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들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상한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리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동일한 역설의 함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주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그 환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상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의 환상 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거기에 맞는 이 자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관적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공리는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리주의 함정인데 이것이 주체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외면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지금 공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대해서도 어떤 이 이타주의나 공리주의의 이면으로서의 어떤 외면이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이타주의라는 것은 주체의 진정한 욕망, 또 이웃의 진정한 욕망, 그리고 악의 문제를 떠맡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의 이타주의적 감정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의 진정한 욕망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적 이타주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악을 떠맡고 이웃의 악에 책임지는 그것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는 거죠. 이게 공리주의의 이타주의의 함정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희생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의 쥐상스, 내 이웃의 악의적이고 해로운 쥐상스가 내 사랑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웃의 악, 이웃의 쥐상스의 문제. 이것이 내 사랑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제공하는 공리주의적 이타주의를 가지고 그들의 쥐상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악의적이고 해로운 쥐상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도망갑니까? 과잉 방향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도나 선이나 자기 통합이나 자기 초월 이런 것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메타적 입장을 지향하는 것이죠. 메타적 입장을 지향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은 이웃의 악한 쥐상스에 대면하여 대처하는 진정한 방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쥐상스의 위치와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즉 쥐상스죠. 이것의 위치, 이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가? 나병 환자의 발을 씻은 물이나 병든 사람의 배설물을 먹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배설물을 먹는 거라든지 럭비팀 공격수를 먹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나 병든 사람의 배설물이나 씻은 물을 먹는 것은 거기에는 에로틱한 면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녀의 배설물이나 럭비팀의 공격수를 먹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발을 씻은 물을 마신다든지 병든 사람의 배설물을 먹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부 지옥의 문, 나의 쾌락의 이기심을 부수려고 시도한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문턱에 와 있다. 네, 진정한 이타주의는 무엇인가? 진정한 주의상승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것이 주의상승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예상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주기 위해 사드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했던 것을 통해 여러 번 안내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사드를 통해서 나의 쾌락의 이기심을 진정으로 부수는 그런 그 주의상승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에로티스트로서의 사드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는 확실히 열등한 에로티스트이기 때문이다. 나는 윤리적 질문의 명료화 영역에서 사드는 적어도 현재 우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확고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확고한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내부 지옥의 문을 부수는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돼요. 나의 쾌락의 이기심, 요거를 부수는 그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드는 명확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는 주의상스에 대해서 사드는 아주 명확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칸트는 모든 병리학적 정서와 분리된 것으로서 실천 이성으로 공식화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 어떤 병리학적 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분리된 것으로서 실천 이성으로 공식화된 법의 중요성, 이거 정언명령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정언명령으로서 제시된 그 법은 실천 이성을 통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정서적인 병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에요. 자신이 불법적으로 원하는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 그 방을 나가는 길에 처형당할 상황에 처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령의 유형이다. 여기서 이 여성과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 주의상스가 정확히 죽음의 수용을 의미하고 승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념적 전환을 해서 여성과 함께 보낸 밤을 쾌락의 범주에서 주의상스의 범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이것도 이 부정적 의미의 정언명령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주의상스가 되는 것이죠. 윤리성을 결여한 주의상스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도마조이즘적 주의상스예요. 파괴적 주의상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쾌락의 범주에서 주의상스의 범주로 그냥 단순히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처형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 여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은 이 사드적인 주의상스도 있지만 이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조히즘적 주의상스다 또는 파괴적 주의상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칸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정언명령의 유형은 거짓 증언의 결과로 약속된 쾌락의 정도라. 예, 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내가 쾌락을 약속받았어요. 또 그러한 증언 거부에 따른 처형의 가혹. 너 만약에 그런 거짓 증언하지 않으면 넌 죽어. 할 때 그 처형의 가혹함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 거짓 증언을 하는 대신 주체가 소위 정언명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다. 예, 난 죽으면 죽었지 거짓 증언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명예에 대한 공격이 보편적 규칙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우주 전체를 무질서와 악의 상태에 빠뜨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내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 명예에 대한 공격이 보편화된 규칙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뭐 인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의 상태에 빠질 거예요. 예. 쾌락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주의상스가 죽음의 수용을 의미할 때 그 죽음이 주는 주의상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하다. 아까 여기
이 여성과 불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나가는 길에 처형당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여성과 불법적으로 시간을 같이 한다? 그거는 뭐죠? 그럼 마이너스 주의상스가 되는 것이죠. 예. 플러스 주의상스는 윤리적 죽음이에요. 어떤 거? 즉 거짓 증언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죽음이죠. 예. 이 윤리적 죽음의 그 락강이 제시하고자 하는 세미나 7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안티고네 아닙니까? 안티고네. 안티고네의 죽음이 윤리적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고네의 그 주의상스가 바로 윤리적 주의상스다 이거죠. 마이너스의 죽음은 마이너스의 이 주의상스는 이거는 파괴적인 죽음 충동이다. 이거는 파괴적인 주의상스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상스가 악의 한 형태가 되는 거, 모든 것이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 도덕법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의상스가 이렇게 되면 도착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마이너스 주의상스 또는 파괴적 죽음 충동의 주의상스로 도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나 바울이 말하듯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있을 때? 법이 있을 때. 법이 있을 때. 율법이 있을 때 죄는 심히 죄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게 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 죽음 충동으로서의 주의상스가 마이너스 주의상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주의상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반의 쾌락으로서의 주의상스 이게 이제 파괴적 죽음 충동이죠. 파괴적 주의상스 사도마조히즘적 주의상스 이 위반의 쾌락으로서의 주의상스는 칸트가 단순히 무시한 차원이에요. 이걸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이죠. 이 파괴적 주의상스 역시 사드적 입장에서는 정언명령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락강이 이 파괴적 주의상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의 입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주의상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나 형제에게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활동에 대해 알리도록 소환되었을 때 제기되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 진정한 증인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 질문은 보편적 규칙에 대한 강조점을 이동시키는 종류의 질문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동포를 살리기 위해 내 이웃을 배신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주의상스를 포기하기 위해 동포 속에 숨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알리거나 또는 내 형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활동을 알리지 않거나 예. 거기서 이제 윤리성이 이제 제기된다는 것이죠. 예. 그 윤리성이 단순히 공리주의적 이타주의에 근거한 윤리성이냐 아니면은 주체의 윤리성에 근거한 윤리성이냐 거기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체의 윤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는 그런 윤리성은 아니어야 돼요. 주체의 윤리라고 해서 그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주체의 윤리성으로서의 위상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사드적인 윤리성으로 가는 것이죠. 도착적 윤리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의상스가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체의 주의상스의 윤리성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예, 그것은 바로 기표의 역할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죠. 기표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기표를 주인 기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오늘 이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 또 주의상스의 그 윤리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사드의 입장을 통해서 락강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주의상스가 있다. 그 주의상스에는 윤리성이 있는데 사드적 윤리성은 아니다. 그 사도 마조히즘적 윤리성 그것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부적 윤리성, 마이너스 윤리성, 마이너스 주의상스 이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